네, 이제 계속해서 디지털 논리회로 9주차 조합 논리회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논리회로가 양이 좀 많아서 1과 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9주차에서는 1을 하고요. 10주차에서는 2를 이제 이렇게 설명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논리회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합 논리회로. 조합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뭐 순열 조합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따지는 거죠. 그게 조합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컨비네이셔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 논리회로는 컨비네이셔널 로직 서킷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순서 논리회로는 말 그대로 순서입니다. 이게 시퀀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퀀셜 로직 서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동작하는 논리회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특징을 통해서 이름을 지었을 뿐이고 이 순서 조합 뭐 이런 명칭이 이런 논리회로들의 모든 특징을 다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조합 논리회로와 순서 논리회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기본적으로 논리회로라고 하면 우리 게이트들 and, or, not 뭐 이런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큰 어떤 빌딩 블럭을 설계된 그런 빌딩 블럭들을 전부 논리회로라고 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억 소자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억 소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합 논리회로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억 소자가 있으면은 순서 논리회로라고 부릅니다. 기억 소자는 대표적인 게 이게 뭐냐면 플립플랍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립플랍이 존재하면 그러면 순서 논리회로고요. 플립플랍이 존재하지 않으면 조합 논리회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합 논리회로만 먼저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일단 이 플립플랍에 대한 얘기는 이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논의로 이게 11장인가요? 11주차 정도 가면 나오는데 그때로 미루고요. 일단 우리는 조합 논리회로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기억 소자가 없습니다. 자, 그럼 뭐냐? 이 클럭 지연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메모리라는 것, 기억 소자라는 건요. 이쪽으로 뭔가 클락이 이렇게 떠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락이 요 라이징 엣지, 요 위로 올라가는 순간, 요 순간 위로 올라가고 이건 이제 떨어지는 순간이죠. 이거 폴링 엣지라고 부르는데 크게 그릴까요? 네, 이렇게 여기가 라이징 엣지, 여기가 폴링 엣지인데 이런 클락들이 계속 있겠죠.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폴링 엣지가 됐든 라이징 엣지가 됐든 그 엣지에 맞춰서 이 메모리는 그 엣지일 때만 여기서 출력값, 메모리 값,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툭툭 내주게 됩니다. 혹은 여기다 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한다고 무조건 여기다 여기다 이제 데이터 인이라고 할게요. 데이터 인을 여기다 입력한다고 해서 메모리에 무조건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요 라이징 엣지가 존재하는 그 순간에 저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입력이 들어왔는데도 이 클럭 입력을 기다리기 위해서 일정 시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걸 여기서 이제 클럭 지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클럭 지연. 클럭 지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순서 논리회로는 클럭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제 뭐 메모리의 존재와 무관하게 전파 지연은 두 회로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파 지연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버퍼, 낫게이트가 있으면 이 게이트 자체에 여기가 뭐 하이면은 여기가 로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전자가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이동 시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딜레이. 예를 들어서 하이가 요 순간에 하이가 딱 올라갔는데 로우가 이 순간에 딱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지연됐다가 내려온다고 요 지연이 발생한다고 요만큼.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전파 지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전파 지연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 순서 논리 회로에선 전파 지연이 없냐? 아, 그렇지 않죠. 이거 전파 지연이 존재하죠. 이 두 개는 당연히 전파 지연이 다 존재를 하는 겁니다. 논리 회로는 다 전파 지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순서 논리 회로에서는 클럭 지연까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네. 자, 조합 논리 회로 보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이진 조합의 입력. 예를 들어서 입력선이 n개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조합의 총 개수는 2의 n승계가 되겠죠. 그 2의 n승계의 조합에 의해서 논리회로에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입력은 두 개죠. 그러면 입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합의 개수는 총 4가지가 가능합니다. 두 개니까 2의 2승에서 4가 되겠죠. 이 4가지의 조합에 의해서 이 출력 S와 C 아웃이 얻어질 텐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로 얻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요런 형태가 얻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런 형태가. 그래서 입력이 요랬을 때 출력이 요런 1과 0의 값을 내는 회로가 있다면 그게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가산기, 덧셈기거든요. 예. 덧셈기 역할을 수행한 게 됩니다. 좀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부하다 보면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거에 대해 논리회로 내에서 연산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이진조합의 출력이 산출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조합 논리회로다. 예를 들어서 m개의 출력선에 대해서 이 m가지가 이제 산출이 될 수 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두 개니까 출력이 그게 2의 2승에서 총 4가지의 출력이 나오는데 그 4종류의 출력이 요래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4종류의 출력은 이거 말고 이건 00, 10, 10, 01 이랬는데 뭐 11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 4가지가 다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저렇게 나와야 된다. 지금 여기 표의 출력, 진리표의 출력에 있는 것처럼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회로가 뭐다? 가산기라고, 덧셈기라고. 그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조합 회로가 구성이 되게 되고요. 논리 게이트로만으로 구성된다. 이게 뭐지? 메모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럼 이 조합 논리 회로의 설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 비트의 조합을 출력 비트의 조합으로 매핑하는 어떤 함수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진리표를 보시면 이 진리표에 입력이 있고요. 또 진리표 출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00이다 그럼 출력이 뭐가 나와야 된다? 00이 나와야 된다. 입력이 10이다 그럼 출력이 뭐가 나와야 된다? 10이 나와야 된다. 입력이 01이면 출력이 10이 나와야 되고 11이면 0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사실 매핑하는 거거든. 그 매핑하는 기능을 하는 게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박스 안에 있는 이 회로거든. 회로. 요런 기능을 하는 걸 우리가 가산기라고 하고 그 기능을 하는 회로를 우리가 구현해 봤더니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설계를 이거 할 때 먼저 진리표 표현을 먼저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그 논리회로의 입력에 따른 진리표 표현을 얻어내고요. 그 진리표 표현에서 카르노 맵으로 논리식을 간략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 바로 전에 카르노 맵을 배웠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출력에 대한 논리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최대한 간략화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 논리 회로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조합 논리 회로를 설계를 해 나갈 거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위에서 관조하면서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합 회로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라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구나라고 아마 이해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왜 먼저 풀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말로 설명된 거잖아요. 뭐 10진수 3과 6을 4비트 2진수로 더하는 과정에서 하위에서 두 번째 비트의 입력 캐리와 출력 캐리 그리고 합은 이 말이거든요, 이거 다. 자, 이 말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진리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어떤 조합 논리 회로의 설계의 핵심이에요. 진리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는 가산기를 먼저 공부할 거거든요. 1비트 가산기. 그래서 가산기에서 필요한 입력과 출력이 뭐가 있으며 그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진리표로 표현이 되느냐 이거를 지금 먼저 공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다고요. 자, 10진수 3과 6을 4비트 2진수로 더한대. 자, 3은 어떻게 되냐면요. 1이 3입니다. 11, 2진수로. 근데 이제 4비트짜리니까 0011이 돼야 되겠죠. 자, 요거랑 더하는 거야. 6이랑 더하는 거야. 자, 6이랑 더해 봅시다. 그럼 0, 1, 1, 0. 이게 6이죠. 그러니까 요게 3, 10진수 3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10진수 6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2진수 3이고요. 요건 2진수 6이 되겠죠. 자, 요걸 요렇게 더한다고요. 자, 더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지금 크게 써갖고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작게 써갖고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더해보겠습니다. 먼저 1하고 0을 더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오죠? 1이죠. 그죠? 자, 올림수 있나요? 없나요? 올림수는 없습니다. 올림수 없어요. 다음 1하고 1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진수 덧셈이니까 저기 0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올림수가 하나 발생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0이 되고 이렇게 올림수가 발생해서 1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1이 올라왔기 때문에 0, 1이지만 더하면 올림수까지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한 수는 0이고
또 올림수가 하나 발생해서 1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MSB 00하고 요 1 더해야 되죠. 3개. 그러면은 1이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십진수로 어떻게 되냐면 9입니다. 9 십진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덧셈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없죠. 예, 올림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한 과정에서 요 값들, 요놈이 바로 뭐예요? 합입니다. 합. 요게 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요게 S0, 요놈이 S1, 요놈이 S2, 요놈이 S3가 되는 거죠. 왜냐면 두 개 합친 거잖아. 값을. 그죠? 그거가 이제 S고요. 이게 S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볼드 페이스 로 나타내서 이거 전체를 표시할 때는 그냥 뭐 S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합이에요. 합.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생각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림수가 올라갔죠? 자, 올림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캐리라고 합니다. 캐리. 그래서 요건 0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 비트 입장에서 보면 이 비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캐리 아웃이에요. 왜냐하면 상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캐리 아웃.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비트 입장에서 봅시다. 요 두 번째 비트 입장에서 지금 밑에서 올라온 요거 있잖아요. 요놈. 방금 전에 캐리 아웃이라고 했던 거. 그거는 얘 두 번째 비트 입장에서 뭐죠? 캐리 인이죠. 캐리 인.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온 캐리, 올림수. 그리고 이 두 번째 비트들 입장에서의 캐리 아웃은 뭐예요? 요놈이죠. 요놈. 요게 캐리 아웃이죠. 그래서 요게 C 인, 요게 C 아웃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세 번째 비트 입장에서는 또 요 C 아웃이 뭐죠? C 인이죠. C 인. 그리고 요게 C 아웃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캐리와 출력 캐리가 뭔지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4비트 이진수로 더하는 과정에서 하위에서 두 번째 비트는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좀 지울게요. 뭐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뭐 그냥 가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깔끔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하위에서 두 번째 비트 요거. 자, 얘 입장에서 두 번째 비트 입력 캐리 C인이 얼마냐? 입력 캐리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0이죠, 0. 요거 0입니다. 그 다음 출력 캐리 C아웃은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죠? 예, 1이죠. C아웃 1. 자, 요거는 1입니다. 그 다음에 합은 얼마인가요? 합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0. 이거는 0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설명을 했냐면 지금 이 챕터의 주제가 뭐냐? 1비트 가산기예요. 1비트. n비트가 아니야. n비트 가산기는 1비트 가산기를 캐스케이드 직렬로 쭉 연결해 갖고 n비트 가산기를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빌딩 블럭은 1비트 가산기인데 그 1비트 가산기는 어떻게 되느냐? A하고 B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입력으로. 그 A, B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게 A고 요게 B인 거예요. 요게 A고 요게 B인 거예요. 1비트 가산기에 지금 우리는. 자, 그게 더해집니다. 더해져 갖고 뭐가 나온다고? 썸이 나온다고. 썸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썸이야.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 C아웃이 나와야 돼. C아웃은 뭐 얘기하는 거야? 요거 C아웃입니다. 뭐가 하나 빠졌죠? 네, 여기 C인이 여기 들어가줘야 돼요. C인. 이렇게. 그죠? C는 뭐예요? 요놈은 요거죠. 요거. 그죠? 요게 C인이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저 1비트 가산기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면 저거를 캐스케이드, 연속해서 쭉 캐스케이드가 아니라 패러럴입니다. 병렬로. 제가 말을 잘못했죠. 병렬로 쭉 연결하면 그러면 n비트 가산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C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 Cout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 AB는 뭘 의미하느냐? 이 S는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만 n비트 가산기를 손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요 C인이라고 하는 거. 요게 만약에 없다. 이걸 입력을 요걸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반가산기, 하프헤더. 그 다음 요 C인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그건 전가산기. 모두 고려한다는 얘기죠. 전가산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A, B하고 S하고 C하고는 무조건 다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C인이 존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반가산기냐 전가산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의 의미, 그 다음에 sum, 합과 cout, 출력 캐리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반가상기, 하프 헤더죠. 반가상기 하프 헤더를 이제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상기는 출력 캐리는 있다. 이제 이게 cout이죠. cout은 있는데 입력 캐리는 없다. c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단에서 하위 비트에서 올라오는 하위 자릿수에서 올라오는 캐리는 없고요. 상위 자리를 올려주는 캐리는 존재합니다. 자, 이제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리표죠. 자, 0011, 0101 모든 조합을 다 고려했죠. 이게 이제 입력 AB인데요. 입력이 00인 케이스, 01인 케이스, 10인 케이스, 11인 케이스 네 가지를 다 고려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썸입니다. 썸은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과 0을 더했습니다. 0이죠. 그 다음 0과 1을 더했습니다. 1이죠. 그 다음 1과 0을 더했습니다. 1이죠. 그 다음에 1과 2를 더했습니다. 뭐죠? 1과 1을 더하면 0이죠. 0. 왜냐면 이제 올림수가 하나 올라가긴 하지만 합은 0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요 Cout은 뭐예요? 올림수, 올림수. 올림수 아까 방금 전에 봤지만 이 세 개는 올림수가 없고 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000고 여기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리표만 잘 설계해 놓으면 그러면 조합 논리회로는 다 설계한 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풀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카르노 맵을 그려야 되는 거. 지금 이건 이변수이기 때문에 카르노 맵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고 B고 0, 1, 1, 0이니까 0, 1, 1, 0 이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카르노 맵으로 간략화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게 사실 이 이변수 같은 경우에는 뻔히 알잖아 이거 익스클루시브 오잖아 이거. 얘는 뭐예요? 얘는 AND잖아 AND. 맞죠? 0, 0, 0, 1이니까. 그러니까 썸이 얻어지려면 A와 B를 exclusive OR 해주면 되고 cout, 출력 캐리가 얻어지려면 A하고 B를 AND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카르노 맵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입력이 2입력, 2인풋이 아니라 뭐 3인풋, 4인풋 이러면 카르노 맵이 반드시 필요한데 뭐 여기서는 카르노 맵까지 그릴 필요도 없다고. 그냥 이 출력 진리표를 보면 바로 그냥 이 식이 튀어나온다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exclusive OR 구현하고요. 이렇게 해서 AND 게이트 구현하면 두 개를 갖다가 exclusive OR 한 게 썸이고 AND 한 게 cout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반가산기라고 부르고 왜 반가산기냐? 이쪽으로 들어가는 뭐가 없다? C인이 없다. 원래 C인까지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그 병렬로 쭉 구성해서 N비트 가산기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얘는 C인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N비트 가산기를 구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한다? 네,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반가산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가산기, 그러니까 반가산기 두 개하고 오어 게이트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전가산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가산기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전가산기, 영어로는 풀에더를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에더는 출력 캐리와 입력 캐리가 모두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가산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가산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A, B 있고요. 출력으로 이제 썸하고 캐리아웃이 나가는데 여기 캐리인이 있죠. 요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전가산기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전가산기 생각을 해보면 앞서 우리가 이진수를 더했을 때를 참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입력이 어떻게 되냐면요. A와 B만 있는 게 아니라 C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력 캐리가 합산에 우리가 이제 그 합산 작업에 참여를 하죠. C인이.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이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올라온 캐리까지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 썸과 cout, 캐리 출력 캐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진리표를 먼저 구성하겠습니다. 0, 0, 0이면 썸도 0, 뭐 cout도 0이고요. 0, 0, 1이면 썸, 합이 1, 그 다음에 캐리는 0. 0, 1, 0, 이것도 합이 1, 캐리는 0. 그 다음에 0, 1, 1, 이건 합이 0이죠. 짝수계니까 0. 그 다음에 캐리가 하나 올라가죠. 1. 이렇게 되는 거죠. 1, 0, 0, 이거 그냥 1, 0이죠. 볼 것도 없이. 이거 1, 0, 1이면 합이 0이고 캐리가 하나 올라가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1의 개수 더하는 거니까 1, 1 더하면 썸은 0이고 캐리 올라가고 1, 1, 1이면 이제 썸도 1이고 캐리도 올라가야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간략화를 어떻게 수행할 거냐면 이거죠. S에 대한 논리식을 찾기 위해서
0110 1001 이거 0110 1001 이렇게 이제 순서 바뀌죠. 여기 0이 요 2, 3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죠. 예, 순서 바뀌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자, 이건 전체의 반이 1로 차 있고 그 다음에 규칙성이 있고요. 여기가 1입니다. 그럼 exclusive 5란 얘기예요. 따라서 썸은 어떻게 된다고요? A와 B와 C인. 그러니까 이게 입력이죠. A와 B와 C인을 exclusive 5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예, 이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arryout, cout을 살펴보겠습니다. cout은 0001, 011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0001, 0111 이렇게 찾습니다. 자, 이거 간략화를 수행하는데 간략화를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저기 우리가 묶을 때 빨간색 네모로 묶은 거. 빨간색 네모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네모 각각에 대해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카르노 맵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럴 경우에 Cout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식을 활용할 게 아니에요. 다른 형태의 식을 활용할 겁니다. 자, 어떤 형태의 식을 활용할 거냐면 약간 편법을 동원하는 거죠. 이 점선, 검은색으로 된 점선을 이용해서 축약을 한번 해보면 A, B는 그대로 있고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자, 요 AB하고 요 AB는 그대로 있죠. 왜냐면은 점선에서도 요 11, 요 11은 두 개 다 포함되니까. 그죠?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요 점선으로 된 요거. 자, 이거는 축약이 전혀 안 된 민텀의 형태로 그냥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요 두 개의 식을 잘 보겠습니다. 요 두 개의 항을 잘 보면 C인이 공통인수로 빠지고 이건 A, B바 B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exclusive or죠. 그게 이렇게 exclusive or C인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식 이해하시나요? 자, 이게 사실은 이 식이 더 간략화가 더 된 거거든요. 더 됐는데 굳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게 더 효율적인 식이에요. 이게 더 이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놨다고. 이게 이유가 있다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하프헤더 두 개, 여기 방가상기 HA1이 있죠. 여기 방가상기 HA2가 있죠. 이 하프헤더 두 개를 이용해서 풀헤더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의 변형을 좀 줬다고. 원래는 이 식이에요. 원래는 이 식이 맞는 거고요. 그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잘 봅시다. 자, 먼저 하프헤더 두 개로 풀헤더를 만들기 위해서 요걸 어떻게 만들 거냐, 요거. 하프헤더에 분명히 요 익스클루시브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그리고 요 뒤에도 요거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그죠? 그러면 요걸 이제 잘 고민을 해보는 거야. A, B 들어와. 그럼 S, HA1. 요게 뭐예요? A하고 B의 익스클루시브 5겠죠? 요 C인이 어디로 가나 봅시다. C인을 또 여기다 연결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SH2는 자, 이건 A의 익스클루시브 5의 B의 익스클루시브 5 C가 되겠죠? 이해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SFA, 풀헤더의 썸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식을 이렇게 썼어요. 풀헤더의 썸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프헤더 2의 썸을 그대로 이 출력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사실 이 하프헤더 2의 출력은 하프헤더 1의 썸 출력에다가 C인을 익스클루시브 5 한 거다. 요거 논리식으로 표현한 거죠. 요거. 그런데 사실 요 하프헤더 1은 요 A하고 B 요걸 갖다가 익스클루시브 한 거다. 왜냐면 요게 요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한 거니까. 그죠? 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반가상기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세수를 우리는 더 할 건데 그냥 여기 이거 출력을 한쪽으로 연결해라 이거죠.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연결하고. 그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약간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결과는 굉장히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요식이에요. 요식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 이 식을 어떻게 만들까? 이거 잘 보자고. A하고 B를 익스클루시브 해서 이건 첫 번째 하프헤더의 썸 출력이에요. 썸 출력. 이해되죠? 썸 출력이죠. AB. 그러니까 요 출력이죠. 요 출력. 그죠? 그래서 요 출력을 어디로 뺐어요? 이렇게 뺐잖아요. 이렇게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요거죠.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또 뭐야? AND를 했죠. 그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다가 요걸 또 이렇게 AND. 요걸로 AND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A와 B를 AND 한 거를 더하죠. 자, A와 B AND 한 게 뭐였어요? 요 하프헤더 첫 번째 거에 캐리하고 출력이죠. 요게 A하고 B를 AND 한 거잖아요. 그거랑 여기 밖에서 어떻게 해라? 5월을 해라. 이렇게. 그러면은 풀헤더의 C아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거죠. 요거. 반가상기 두 개의 캐리 출력을 5월을 하겠다. 자, 이거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다시 지우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반가상기 두 개의 캐리 출력 요놈하고 두 개를 5월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풀헤더의 캐리 출력이 나온다고. 이해되시죠? 예. 요 식은 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프헤더의 Cout과 요 하프헤더 1,2의 Cout 요놈하고 요놈을 갖다가 5를 해서 이걸 얻는다. 그게 이제 이 식이고요. 요 앞에 있는 거는 그걸 한 번 더 까뒤집은 겁니다. 앞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점점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전가산기는 입력 캐리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전가산기를 구현하려면 반가산기를 두 개 연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썸은 썸끼리 그 다음에 캐리는 캐리끼리 그런데 캐리는 5월을 통해서 외부에서 연결을 해주면 된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n개의 전가산기를 병렬로 연결하면 n비트 병렬 가산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죠. 이게 이제 더해지는 두 개의 수고요. 그게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뭡니까? C인이죠. 이게 C인. 그 다음에 위로 나가는 건 뭐죠? 이건 Cout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Sum입니다. Sum. 이해되시죠? 그럼 요 Cout, 그 하위 비트에 있는 Cout을 상위 비트의 C인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ut과 C인은 직접적으로 저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저렇게 연결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하위 비트의 Cout이 상위 비트의 C인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올림수가 계속 위쪽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하위 비트의 C는 요 C제로 요거는 뭐를 넣어야 되나? 0을 넣어야 0. 왜냐면 그 밑에 자릿수에서는 올라오는 값이 없으니까. 가장 LSB에서는 그 하위 비트가 없기 때문에 올림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0을 넣어야 되죠. 입력으로.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가장 MSB의 캐리 출력이 되겠고. 자, 이거 이해하시죠? 요렇게만 그냥 빌딩 블럭의 형태로 레고 붙이듯이 붙이면 N비트, 8비트, 16비트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 풀헤더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하프헤더 2개 들어가 있잖아. 거기다 오버 게이트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요걸 갖고 요걸 만들고 풀헤더 갖고 이거 전체 N비트 가상기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요거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산기를 지금 사실 우리 하고 있으니까 9.1절이 1비트 가산기였고 9.2절이 N비트 가산기예요. 근데 지금 9.2절에 N비트 가산기에서 감산기까지 구현할 겁니다. 감산기 빼기. 빼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자, 다시 A 빼기 B는 A 더하기 B의 10의 보수죠. 혹은 2의 보수죠. 이거죠. 우리 앞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게 2진수면 10진수면 10의 보수, 2진수면 2의 보수. 보수를 취해서 그걸 더해주면 된다. 근데 보수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보수는 A 플러스 B를 역으로 만든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는 거야. 이 B를 역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면 0은 1로 1은 0으로. 맞죠? 그럼 1의 보수가 얻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2를 더하죠. 그럼 이거 전체가 뭐가 되죠? 2의 보수가 되는 거죠. 이거 기억나죠? 그죠? 자, 1의 보수는 1은 0으로 0은 1로 바꿔주면 1의 보수가 된다. 거기다가 1을 더해주면 2의 보수가 된다.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볼게요. 한쪽은 들어와요. 근데 이 B3는 이제 뒤에 있는 거죠. 보통 A 더하기 B 혹은 A 빼기 B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 B를 갖고 2의 보수를 취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취해줄 거냐면 여기 사인이란 S라는 게 있어서 1, 요게 1이면 감산이야. 자, 1이면은 뭐냐면 1로 1 들어온다는 얘기야. 여기로. 그러면 얘하고 익스클루시브 5를 하는 거, 익스클루시브 5를 하는 거거든. 여기만 0 들어온다. 다르니까 1이 출력될 거고, 여기가 만약에 1이 들어온다. 1, 1 같으니까 0이 출력될 거야. 그러면 0, 1이 뭘로 바뀌어? 1, 0으로 바뀌지. 이건 낫 게이트 통과시킨 거랑 같은 효과죠.
그래서 exclusive or를 통과하면서 뭘로 바뀐다? 0은 1로, 1은 0으로 다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어요. 0은 1로, 1은 0으로. 근데 사실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거는 1의 보수를 취한 효과지 2의 보수를 취한 효과가 아니거든. 2의 보수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1을 더해야 된다. 그 1을 어떻게 더할 거냐? 요로 더할 거다. 요로. 왜냐면 요 감산일 때 여기가 1이면 요로 1이 들어오겠죠? 원래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 올림수가 없죠. 원래는 0이죠. 0. 가장 최하위 비트니까. 그런데 거기다 1을 더 더해 주겠다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네. 1의 보수가 2의 보수로 바뀌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지. 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이거 누가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만든 거야, 이거. 어? 이런 걸 잘해야 돼요. 뭐 객관식 찍기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히죠.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빼기까지 다 구현이 된 거죠. 블록 하나 갖고 더하기 빼기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CPU 안에 보면 CPU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LU인데 ALU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큐뮬레이터라고 해서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그 레지스터가 이런 형태로 된 회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역할들을 아주 손쉽게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컴퓨터 구조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아마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고속가산기라는 겁니다. 고속가산기, 그러니까 하이스피드 애더죠. 캐리 예측 가산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캐리 룩 어헤드죠. CLA, 캐리 룩 어헤드. 가산기는 미리 캐리를 예측하여 빠르게 가산 결과를 출력하는 가산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고속가산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C0가 있습니다. C0를 갖고 지금 이렇게 해서 C1이 출력이 되죠. 그런데 사실 이 풀헤더 그 자체는 여기에 이제 그 하프헤더 두 개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익스클루시브 게이트,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이런 것들이 엮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C0가 입력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바로 Cout이 계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A0와 B0, 그 다음에 C0가 복잡한 어떤 연산에 의해서 출력 S0와 C1이 나오게 돼 있다고. 사실 S0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거 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C인 갖고 뭔가 S1을 또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오는 즉시 Sout은 나오게 돼 있어. 얘도 나오게 돼 있고 얘도 나오게 돼 있고 물론 약간의 지연이 있죠. 지연이 있지만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연이 누적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 지연이 누적되는 게 뭐냐면 바로 캐리예요. 캐리는 얘가 얘가 입력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C1이 계산되는 게 아니라 계산되려면 지연이 필요하다고. 또 C2 입장에서는 C1이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다가 또 그게 들어온 이후에 또 이 프레드에서 지연이 발생해서 또 지연이 있은 다음에 C2가 얻어지고 C3도 마찬가지야. C2가 들어와야만 비로소 C3가 얻어지는데 그것도 바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연이 필요하고 얘는 더 그렇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C4를 계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C4가 얻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엠비트 병렬 가산기, 그 병렬 가산기였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저 병렬 가산기의 스펙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입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출력을 산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력을 넣고 나서 뭐 예를 들면 10ms 이후에 C4 최종 캐리 출력을 얻어가라. 이렇게 이제 스펙에 딱 적혀 있다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요 C4의 계산값은 아직 C3 또는 C2, C1이 계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계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C4의 중간값들은 다 쓰레기 값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정화되는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C4가 정확한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중요한 것 같은 지연이 이렇게 누적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 C4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그거를 지연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속가산기라는 게 결국 뭐냐면 지연이 계속 누적되면 지연이 다 지나간 후에 우리가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고속가산기 혹은 캐리 예측가산기. 벌써 이름에서 딱 드러나는 게 캐리를 예측한다는 얘기니까 하위에 캐리가 들어오기 전에 그냥 다 예측해서 C4, C3, C2를 그냥 쭉쭉 내겠다 출력으로.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어떻게 지연을 줄일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Cout에 대한 일반적인 식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두 개 익스클루시브 하고요, 입력을.
그 다음에 입력 캐리 AND 하고요. 그 다음에 AB AND에서 그걸 더합니다. 이게 Cout의 일반적인 이제 논리식이 되겠죠. 이 논리식에서 몇 개를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A하고 B를 이렇게 AND를 취한 거, 이걸 G로 취환할 거야. G로. 그래놓고 이거를 generation이라고 부를 거야. generation. 왜 generation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1, 그러니까 A하고 B가 전부 다 1, 1일 때만 G는 1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0이야. 무슨 얘기냐면 올림수가 A도 1이고 B도 1이면 올림수는 무조건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0일일 때, 10일 때 이럴 때는 올림수가 안 나오죠. 00일 때도 안 나오고 11일 때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올림수 생성이다. 그래서 이 만약에 A, B 요거를 했을 때 여기가 1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Cout은 올림수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간에 게 5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올림수 생성,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뭐냐면 A하고 B를 익스클루시브 OR 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OR는 뭐냐면 두 개가 다르면 1이에요. 그래서 00, 01, 10, 11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1이고 얘는 0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경우만 1이라고. 자, 이건 뭐냐면 지금 당장 이 연산을 통해서 P가 1로 세팅이 됐다고 해서 올림수가 생성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하위 C인에서 뭔가 1이 올라왔다. 기존에 이제 요거 두 개 더한 게 1이었으니까 거기 하위 올림수 1까지 더하면 이제 그러면 캐리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랫자리에서 올라온 캐리가 윗자리로 전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값이 되겠죠. P는. 그래서 이거를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올림수 전파. 그래서 프로포게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프로포게이션.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치환을 하겠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는 P가 되고 얘는 G가 되니까 요 식을 요렇게 쓸 수가 있다고. 요렇게. 되죠? 네. 그리고 요거는 하위에 올라오는 걸 CI라고 쓰고 요거 상위로 이제 올림수 올리는 거니까 CI 플러스 1이라고 쓸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한 단 높은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개설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 P는 이건 제너레이션. 그 아랫단에서 제너레이션이 1이면 그 윗단으로의 캐리는 무조건 발생한다. 그 아랫단에서 캐리가 P가 1이면 요게 1이면 요 C 아랫단에서 올라온 게 1인 케이스. 그럼 1일 거 아니야. AND가 되니 그러면 이제 캐리 올림수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포게이션, 이거는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거예요. P와 G가 뭐에 의해서 발생하냐? P와 G는 A, B하고만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고 이 상위 거 계산하기 위해서 요게 필요하고 요 상위 거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이 누적되잖아. 근데 P하고 G는 어떤 거예요? 요 각각의 요 단, 요 두 개 갖고 바로 P3하고 G3를 구할 수가 있거든. 얘하고 얘 갖고 바로 P2하고 G2를 구할 수가 있거든. 지연 없이 바로바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일반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 마치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점화식 비슷하다고. 점화식. 정수, 요 i는 정수인데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만약에 0을 넣게 되면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식은 뭐냐? 요것도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그림에서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C와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걸 얻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P0하고 G0, 제너레이션 제로, 프로포게이션 제로. 요게 이제 요 두 개 갖고 계산이 되는 거죠. 그거랑 그 다음에 C0 밑에서 올라오는 거랑 이용해서 C1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이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C0는 보통 이거 0으로 두죠? 그러니까 요 밑에서 최초로 이쪽 입력되는 건 0이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G0만 남는 거죠. P0가 0이니까. 됐죠? C2를 보겠습니다. C2도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는데 저것도 이제 간단하게 축약을 하게 되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 C1, 여기 보면 P1하고 G1이 있고 C1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요 놈이거든요. 요 놈 여기 G0잖아. 요거 여기서 넣으면 되죠. 이렇게 얻어지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 요 하나의 식으로 여기는 AND 게이트, 여기는 OR 게이트인데 게이트 하나만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 하나가 아니라 두 개 통과해야 되겠네요. AND 먼저 한 다음에 OR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C3 보겠습니다. C3도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서 우리가 P2에 대해서 얻었던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C2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니까 딱 두 개의 게이트만 통과하면 C3가 바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죠? 앞서서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프레더 요거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단 두 개의 게이트만 통과시키면 되니까. 이해하시죠? C4 보겠습니다. C4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거 넣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연산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 이것도 보시면 보세요. 여기 엔드, 여긴 오아, 여긴 엔드, 오아, 이렇게 되니까 엔드로 먼저 쫙 통과시킨 다음에 오아를 바로 통과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엔드 통과시킬 때는 패러럴하게 이제 쭉 통과시키는 거죠. 통과시켜갖고 오아를 통과시키게 되면 C4 바로 얻어낼 수 있다 이거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연이 적기 때문에 C1, C2, C3, C4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 캐리 예측하는 블럭, 요 CLA 블럭, 여기 보세요 그림을 4비트 CLA 블럭을 부가시켜서 요 AB를 갖고 요 P와 G를 만들어내고 요거 갖고 또 요거 만들어내고 요거 갖고 요거 만들어내고 요거 두 개 갖고 요거 만들어내서 요거 각각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 요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요 C3, C2, C1, C4 이거 좀 제가 다시 설명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요거 두 개 갖고 요거 만들어내고 요거 두 개 갖고 요거 만들어내고 요거 두 개 갖고 만들어내고 요거 두 개 갖고 만들어내고 근데 이걸 만들다 보면 요 하위 걸 이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 4비트 CLA에서 최소한의 지연이 발생하게 해서 C1, C2, C3, C4를 금방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고속을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 제가 점선으로 빨간색으로 한 거, 요거의 규칙성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리적으로. 자, C4 입장에서는 그전 하위단에서의 제너레이션이 1이면 바로 C4는 1이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랫단이라 그 아랫단, 그죠? 아랫단이 G2잖아, 여기 2잖아, 여기 3고. 그 아랫단이 제너레이션 되고 바로 아랫단에서 프로포게이션이 이루어지면 현재 단도 캐리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그 아랫단, 세 단 아래에서 제너레이션이 이루어지고 그 아랫단하고 아랫단 계속 전파가 가능하면 그러면 C4가 1이라는 의미죠. 그죠? 이 규칙성 이해하는 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G0,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생되고 전파되면 그러면 C4도 1이 된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제너레이션과 프로포게이션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라고. C3의 입장에서 보면 G2가 요게 1이거나 아니면 G1이 1이었는데 P2가 1이면 전파가 된다고 C3로. 요건 G0가 1인데 P1과 P2 요게 전파되면 C3가 1이라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식처럼 보여요.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되게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야. 규칙성. 그래서 그 규칙성이 뭐냐? 하위에 제너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또는 차하위에 제너레이션이 1이고 그리고 하위가 1이면 프로포게이션이 1이면 그럼 발생한다. 이건 계속 밑으로 반복된다고. 이해되시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무턱대고 볼 게 아니라 이 식을 잘 물리적으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저거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냥 이해가 된다 바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거는 BCD 가상기입니다. 자, BCD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0서부터 9까지만 값이 있는 거죠. 이건 0000이고요. 이거는 10, 0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9입니다. 여기까지만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실 BCD 가상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있었고 N비트 가상기, 즉 N비트 병렬 가상기만 공부를 계속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건 뭐냐면 N비트 병렬 가상기를 이용해서 BCD 가상기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BCD 가상기를 따로 지금 여기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N비트 병렬 가상기를 약간 모디파이를 해서 BCD 가상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N비트 가상기와 BCD 가상기는 뭐가 달라야 되느냐?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점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9가 되고 그다음에 10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병렬 가상기에서는 1010이라고 계산할 거예요. 10을 이렇게 다음에
요거라고 계산할 거라고. 근데 실제로 BCD에서는 10이 요 놈이 아니라 0001, 000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 더하면 이게 나온다고. 이게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야 된다고. 요게 아니고. 근데 그냥 병렬 가산기로 계산하면 요게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어느 때만? 9를 초과할 때만. 그죠? 9를 초과하면 이 형태를 이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고. 바꿔주는 역할이 뭐냐? 6을 더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 10이면은 1010이 되지만 16이면 요게 16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n비트 병렬 가산기, 일반적인 숫자의 가산기에선 이게 16이거든. 그죠? 근데 BCD에서는 뭐야? 이게 10이지. 그죠? 그래서 6을 더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면 그러면은 n비트 병렬 가산기를 갖고 BCD 가산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BCD 가산기는 합산 결과가 9를 초과하면 6을 더해 보정하는 회로가 부과된 4비트 병렬 가산기다. 그러니까 기본은 4비트 병렬 가산기에 6을 더하는 보정 회로. 근데 6을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라 합산 결과가 9를 초과할 때에만 6을 더하는 보정 회로가 병렬 가산기에 부과된 형태로 만들어주면 BCD 가산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BCD 가산기는 쭉 읽어봅니다. 4비트 병렬 가산기에서 합산 결과가 10 이상이면 6을 더해라. 그러니까 9를 초과한다는 게 10 이상이니까 6을 더해 억지로 16 이상을 만들어내는 게 BCD 가산기의 최종 목표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덧셈 결과가 이렇게 4자리의 2비트 정수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1010부터 1111이면 뭐를 더하라고? 6을 더하라고. 요게 10이고요. 요게 15입니다. 그죠? 10부터 15 사이면 무조건 6을 더해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카르노맵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가 10, 11, 12, 10,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10이 아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0, 1, 2, 3, 4, 5, 6, 7, 8, 9, 10, 여기가 10, 여기가 11. 거꾸로 가야죠. 그 다음에 12, 13, 14, 15죠. 그죠? 그러니까 요 6개에다 1이 채우는 거죠. 요럴 경우에는 요 6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6을 더하라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요 6개일 때만을 검출하는 거니까 요 때는 검출 안 하고 출력일 안 내주고 요 때만 내주라고. 요 때만 내주는 요걸 카르노맵으로 간략화를 하면 요 식이 얻어진다고. 요거 갖고 카르노맵 묶는 거야. 요 놈을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길게 가로로 하나 묶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묶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런 카르노맵을 통한 간략화된 식이 나올 거고 요 식을 뭐라고 우리는 간주할 거다? BCD의 캐리라고 간주할 거라고. 그럼 요 캐리가 1로 뜬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 의미는 더한 결과가 10부터 15 사이의 값이라고. 요 6개라고. 그죠? 그러면 10부터 15 사이의 값인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 C, BCD 캐리가 뜨게 되면 어떻게 해라? 6을 더하는 작업을 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Z8, Z4, Z8, Z2 그게 요 놈하고 요 놈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요 C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요렇게 들어오면 그럴 경우에 C, BCD가 뜨게 되고 C, BCD가 뜨게 되면 이게 11이니까 1로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긴 0이 들어가죠. 여기하고 여긴. 그럼 뭐냐면 0, 1, 1, 0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4비트 병렬 가산기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이 최종 요 4개의 결과가 이쪽이고요. 요로 4개가 들어오고 요로 4개가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6이거든. 6을 더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이거 또 기가 막히죠. 또 이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여러분들 요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야. 지금 보시면은 여기 캐리아웃도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뭔지를 이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사실은 BCD는 최대 숫자가 9니까 9와 9를 더하면 18까지 나옵니다. 지금 요 카르노 맵은 어디까지만 커버해? 15까지만 커버합니다. 16, 17, 18을 커버를 못한다고. 실제는 18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 합산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16, 17, 18이 되는 경우에는 이걸로는 탐지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죠. 근데 마침 다행히도
4비트 가상기에서도 16, 17, 18이 나오면 올림수가 발생하게 돼 있어. 이게 요 C가 1이 되게 돼 있다고. 그렇잖아. 16, 17, 18은 BCD 가상기뿐만 아니라 N비트 병렬 가상기에서도 올림수가 발생한다고. N비트, 그러니까 네 자릿수 이진수면은 15까지만 표현 가능하니까 16, 17, 18이면 요 캐리가 1이 된다고. 그래서 그 경우까지 OR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4비트 가상기 올림수 C로 탐지할 수 있다고. 그 부분은. 요거는. 요 탐지 불가했던 거는 이걸로 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인 BCD 캐리의 탐지식은 이거라고. 요거까지 들어가 줘야 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C가 여기 요렇게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산기에 대한 논의를 끝내면서 예제를 이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이진수 덧셈 0, 1, 1, 0, 그 다음에 1, 0, 1, 1. 자, 이거를 4비트 병렬 가산기에 입력될 때 C1부터 C4를 구하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 하겠습니다. 0, 1, 1이고, 자,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없죠. 그 다음에 1, 1, 0이고, 이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 있고요. 1, 1, 0 하면 0 되고요. 하나 올라가는 거 있고요. 0, 1, 1 하면 0 되고 하나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1, 1, 1, 0, 1, 1, 1,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C1부터 C4니까요. 0, 1, 1, 1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네. 그렇고요. 두 번째 이진수 뺄셈입니다. 뺄셈은 이제 0, 1, 1, 0 이것까지 똑같은데 1, 0, 1, 1. 자, 요 1, 0, 1, 1이 요 두 번째 게 여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2의 보수를 취해야 돼요. 2의 보수를 취하면 0, 1, 원래 0, 1, 0, 0이에요. 0인데 1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1까지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더하는 거죠. 0하고 1을 더하겠습니다. 1이고요. 이제 올림수 없고요. 1, 0, 1입니다. 올림수 없죠. 1, 1, 0입니다. 올림수 있죠. 0, 0, 1, 1입니다. 올림수 없죠. 그럼 이건 순서대로 이제 0, 1, 0, 0이 되겠죠. 올림수가. 근데 뭐 쓸 때는 이것도 0, 0, 1, 0으로 써줘야 되겠죠. C 만약에 1부터 먼저 쓴다 그러면. 그러니까 LSB부터 먼저 쓰면 이렇게 됩니다. LSB부터 먼저 쓰면. 다음. 이진수 덧셈 요놈이 CLA에 입력될 때 CLA 식에 따라서 구하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 1번 답, 요 답이 그냥 정답인데 정답을 지금 구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CLA 식을 통해서 구하라는 거야. CLA 식. 자, CLA 식이 뭐였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C1은 어떻게 구했냐면 C1은 그 전에 제너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하위에 제너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제 C1이 발생하는 거고 C2 같은 경우에는 그 하위에 제너레이션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하하위가 발생을 해서 프로포게이션이 될 때죠. 그러니까 C3는 그 하위가 제너레이션이 되거나 하위에서 제너레이션이 돼서 P2 프로포게이션이 될 때고 혹은 이건 G0까지 내려가야 되죠. G0에서 발생을 해서 P1에서 프로포게이션 되고 P2에서도 프로포게이션 되고 이러면은 캐리가 생기는 거고 C4는 여기 G3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P 뭡니까? P부터 아니고 G부터 합시다. G2죠. 그래서 P3죠. 이렇게 발생하면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1 이게 P2와 P3 프로포게이션 쭉 되면 C4가 생기는 거고요. G0에 대해서는 P1, P2, P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요 식을 제가 요 식들을 외운 적이 없어요. 외운 적이 없지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서 설명을 했죠. 이거에 맞게 P하고 G하고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A, B, 그 다음에 PG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으면 PG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A가 0, 0, 1,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B는 0, 1, 0, 1 이렇게 되는 거고
P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게이션이니까 프로포게이션이 익스클루시브 오화인데 0, 1, 1, 0 이렇게 되는 거죠. 익스클루시브 오화니까. 제너레이션은 이제 실제로 발생이 되는 게 AND죠. 그래서 0, 0, 0,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 표를 그린 거는 여기가 뭐냐? 여기 A0라고. 얘는 뭐냐? 얘 A1이라고. 얘는 뭐야? B1이라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G0. 요거 뭐예요? P0라고. 그죠? 이해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만. 이거 아니죠. 제가 마지막에 이거 좀 실수를 했네요. 이건 지우고. 제가 좀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네요. 그게 아니고 이거죠. 뭡니까? A 먼저 쓸게. A가 0, 1, 1, 0이고, B는 1011이죠. 1011 이거죠. 죄송합니다. 요게 프로포게이션, 요게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제 프로포게이션 익스클루시브 오니까 이거는 1, 0, 1, 1 이렇게 되는 거고.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제너레이션은 AND가 돼야 되니까 0, 1, 0,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P0, 요게 G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P1, P2, P3. 그죠? 그거에 맞게 대입하세요. 제가 더 이상 안 풀겠습니다. 대입하시고 이렇게 하면 C1부터 C4까지가 정확하게 이제 1부터 4까지니까 011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실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암기하는 것도 암기가 아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뭐 그렇게 암기하는 게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BCD 덧셈 이것이 BCD 가산기에 입력될 때 C, 자, 요건 뭐냐면 4비트 병렬 가산기의 캐리고 요 C, BCD는 BCD 캐리예요. 자, BCD 캐리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네, 10부터 어디? 15일 때 합산 결과가 10부터 15일 때 발생하는 거고 C는 뭐예요? 합산 결과가 16부터 18까지일 때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 합산 결과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냐면 4입니다. 4. 이건 얼마냐면 8에 9입니다. 9. 그럼 13이에요. 13. 13이면 이제 여기 걸려드는 거죠. 여기에 걸려드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C, B, C, D는 1이 되고 요 C는 0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죠, 이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일일이 이 세 번째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일일이 대입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해갖고 조금 꺼림직하긴 하지만 어쨌든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기나긴 덧셈기 공부가 다 끝났고요. 이제 비교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9.3절이 비교기입니다. 자, 1비트 비교기는 두 이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회로다 그랬어요. 입력이 A하고 B가 있는데 이런 조합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왜 같냐 물어봤을 때 이제 이게 같죠. 요거 같죠? 이 두 개는 다르고요. 같지 않다. 그러면 거꾸로 반전이 되는 거고요. 같은 거에 A가 크냐 이거고 B가 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보시면 다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나온 결과를 갖고 원래 카르노 맵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뭐 너무 단순하니까 카르노 맵을 이용할 가치조차 없죠. 그냥 하면 되죠. 이거 1001입니다. 원래는 이제 0110이 익스클루시브 원데 반전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요거 그냥 익스클루시브 원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하고 B 바죠. 그때만 1이죠. 그래서 A, B 바 이렇게 되는 거. 요건 어떻게 되나요? A 바 B죠. A 바 B.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A 바 B니까. 그죠? A 바 B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림을 논리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1비트 비교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심플하게 우리가 1비트 비교기는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비트 비교기입니다. 2비트는 두 2비트의 이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입력이 여기 A1, A2 이렇게 돼 있고 여기 B1, B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묶음씩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같죠. 같으니까 1. 같지 않죠. 같지 않다는 건 거짓이니까 0이고요.
A가 크냐? 아, 이건 같은 거니까 이거 다 0이죠. 그 다음 중간 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요 놈 요렇게 된 거 한번 볼까요? 요건 00이고 여기는 11이니까 B가 더 크죠. 이거 같냐? 아, 같지 않죠. 0. 같지 않으니까 1. 그 다음에 A가 더 크냐? 아니죠. B가 더 크죠. 0. 여기 B가 더 크니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비트 묶음식 비교를 쭉 다 해서 요 진리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진리표를 만들어냈으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자, 이거 쭉 세로로 하나 잡아서 카르노 맵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보니 여기가 1, 1, 1, 1 이렇게 나오더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카르노 맵 그 간략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간략화를 하면 되는데 이건 간략화 할 것도 없죠. 사실은 그냥 이거 써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간략화하는 건 일일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간략화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별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2비트 비교기도 일반적인 조합 회로의 설계 방법론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리표, 카르노 맵, 간략화된 논리식 요 순서대로 얻어주시고 그걸 갖다가 논리 회로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논리 회로는 아마 제가 별도로 책이나 교재나 강의 자료의 회로를 보여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논리 회로를 그리는 것 자체가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굳이 논리 회로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비트 비교기에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greater than or equal이죠. 이거를 검사하는 논리식을 유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서 2비트 비교기에서 이 greater than or equal은 한 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크거나 같은 경우 그 경우를 모두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서 있는 진리표를 두 개를 합치면 되고 1인 경우를 다 따져서 합치면 되고 사실은 이제 진리표를 그릴 필요 없이 이 카르노 맵에서 그냥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00, 요게 이제 A거든요. 그리고 요쪽이 이제 B거든요. 요게 B. 두 개 비교하는 거죠. 00, 00 같죠? 1이죠. 00, 01 B가 더 크죠? 0이죠. 00, 11 B가 더 크죠? 00, 10 다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긴 다 비워져 있습니다. 01 상태 보겠습니다. 0이라고 00 A가 더 크죠? 01하고 01 A, B 같죠? 01, 10, 11은 이거는 다 0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이 카르노 맵의 숫자를 비교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채워지는 거죠. 채워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묶을 거 묶은 다음에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이제 묶고 여러분들 저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좀 맡기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하기에는 이제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저거를 풀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될 게 4비트 비교기예요. 1비트랑 2비트 비교기는 설계 과정까지 제시를 했지만 4비트 비교기는 설계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로 나오는 회로 논리 회로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물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그죠? 근데 복잡하기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4비트 비교기의 설계 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이 설계 결과를 보면 이렇게 B가 여기 있고요. 요 A 요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크면 요게 1 요게 같으면 요거 가운데 것만 1 여기 이제 B가 더 크면 맨 아래 것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의 출력을 내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이 밑에 있는 거 이건 뭐냐? 이거는 입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8비트 비교기를 만든다면 여기 4비트 비교기가 하나 더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기 해갖고 요 입력 요 이제 4개 들어오겠죠? 여기 4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한 결과를 이쪽 상위 쪽으로 올려주는 거죠. 상위 쪽으로.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엮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n비트 비교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 보면 4비트 비교기는 하위에서 크기 정보를 입력받아 상위로 크기 정보를 출력한다. 4비트 비교기를 이용하면 4n비트 비교기를 설계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설계 결과가 이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저게 어떻게 16비트로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0010, 0010 여기가
1111 0000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01로 하겠습니다. 01. 자, 먼저 이 상위에 있는 4개를 비교할게요. 상위에 있는 4개를 비교하면 아래 게 더 크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하위에 있는 4개의 비트를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크잖아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로 여기는 모두 00이고 이 아래는 모두 이제 00이 아니라 01이라고 한다면 요 1 때문에 이게 아무리 커도 요 상위만 크면 무조건 아래 게 더 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크기 비교가 결정이 딱 돼버리면 이 뒤에 있는 하위는 의미가 없다고. 그죠? 그죠? 이거 아무리 이게 커져도 의미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크기 정보를 가져와야 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0001이고 같을 때 지금 현재 상위에 여기도 000이 여기도 0001 이렇게 같을 때는 이 뒤에 있는 요 4개 아래에 있는 4비트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상위 4개의 비트에서 크거나 작거나로 결정이 되면 하위 걸 볼 게 없다. 근데 저게 같아지게 되면 하위 걸 봐야 된다. 그래야만 어느 게 더 큰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4비트 있고요. 여기 4비트 있습니다. 이거 비교해.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커? 그럼 이걸 내주거나 이걸 내주면 그만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거 같다라는 이걸 내줄 수 없고 일단은 같다라고 한다면 요 세 개를 봐야 된다고. 봐서 A가 더 큰지 B보다 아니면 B가 더 큰지 아니면 A하고 B가 같은지 이걸 비교해. 이게 만약에 더 컸다 그러면 1로 내주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더 컸다 그러면 더 컸던 게 아니라 이제 1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1 내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도 같다. 그럼 그 아래 또 봐야지. 그죠? 이 끝까지 다 봐야죠. 끝까지 다 봤는데도 같았다. 그러면 여기다 같다로 내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 가장 하위 쪽에는 입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밑에는 값이 없기 때문에 같다로 입력시켜줘야 되죠. 어느 쪽이 큰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16비트 비교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설명한 요 방식은 이거의 동작 방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걸 설명한 거예요. 동작 방식은 실제로 이제 이건 이제 딜레이가 좀 필요하겠죠. 딜레이도 지연도 필요하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4n비트 비교기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논리적인 것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기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디코더와 디멀티플렉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반 정보를 코드 정보로 코드화 시켜주는 겁니다. 코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코드 정보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이진 정보가 코드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10진수나 8진수 정보는 일반 정보고 이진수는 코드화된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요 10진수나 8진수를 이진수로 바꿔주는 작업, 이게 인코딩입니다. 코딩을 하는 거죠. 인코딩. 그리고 그걸 하는 우리 조합회로를 인코더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거는 코딩된 걸 푸는 거죠. 이거는 해석하는 거라고. 디코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지? 코딩한 걸 역으로 다시 일반 정보로 바꿔주는 거. 그거를 디코더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는 8개의 서로 다른 정보.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다 0이고 얘만 1로 딱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거는 8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8진수. 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니까. 요 하나가 1로, 나머지 다 0이고 D4만 1이면 1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출력이 100이 나와야 된다고. 100. 왜냐면 이게 4니까 이진수로.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8진수 상태고 요거는 이진수 상태라고. 8진수에서 이진수로 바꿨기 때문에 요 놈은 인코더라고. 왜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나중에 가면 인코더, 디코더가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보가 입력되는 게 일반 정보냐 코드화된 정보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게 제일 편하다고. 나중에 헷갈립니다. 막 이게. 그죠? 그리고 이걸 특별히 입력이 8개고 출력이 3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8 곱하기 3 인코더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라고. 이쪽이 일반 정보, 여기가 이진 정보. 요거를 어떤 송수신기, 통신 관점에서는 이게 송신기. 자, 수신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코딩된 정보를 일반 정보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여기 100이 들어와서 이건 이제 4라고 4. 이진수로 바꾸면 10진수로 바꾸면 자, 요게 들어와서 요 8개 중에 어떤 한쪽으로만 한 패스로만 하나의 출력으로만 1을 내보낸다고. 예를 들면 여기선 다 0이야. 0, 0, 0. 여기만 1. 여기도 0, 0. 이렇게 내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진 정보를 8진 정보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디코딩을 한 거죠. 특별히 입력의 개수가 3개고 출력의 개수가 8개니까 3 곱하기 8 디코더가 된 거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 인코더와 디코더는 항상 규칙이 정해져 있죠. 8 곱하기 3은 2의 n승 곱하기 n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 들어가서 8이 된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8진수를 2진수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죠? 3 곱하기 8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앞에 게 n이면 뒤에 거는 2의 n승이야. 그래서 요게 3이면 요거는 8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런 식으로 8 곱하기 3 인코더, 3 곱하기 8 디코더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설명 들으면 아 인코더가 이거고 디코더가 그거구나 아는데 나중에 가면요. 책도 없고 한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헷갈린다니까 또 그때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입력 정보가 일반 정보냐 코딩 정보냐 출력 정보가 일반 정보냐 코딩 정보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인코더와 디코더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들 그거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게 뭐냐면 디멀티플렉서라는 겁니다. 자, 이게 디멀티플렉서예요. 그러면은 디코더하고 디멀티플렉서하고는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어떤 경우에만 같냐면 여기 이네이블 입력이 있을 경우에만 이네이블 입력이 있다면 디코더랑 디멀티플렉서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네이블은 뭐냐면 이 입력으로 1 아니면 0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네이블 시키는 거니까 1일 때만 요 디코더가 동작하고 0일 때는 디코더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동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출력을 모두 모조리다. 어느 한 군데는 1이어야 되는데 모조리다 0을 내준다는 얘기야. 이게 0이 되면. 1이 될 때만 여기 지금 4가 입력이 됐으니까 0000 100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그쵸? 전화가 와서 잠깐만. 네, 전화가 와서 잠깐 좀 끊겼는데요. 어쨌든 저 이네이블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네이블이 1이냐 0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일 때만 이제 해당되는 이제 조합회로가 동작을 하고요. 0일 때는 조합회로가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안 한다는 얘기는 출력으로 0을 출력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멀티플렉서하고 디코더하고 왜 같은 동작을 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봅시다. 좀 지울 거 먼저 지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입력이 이제 뭐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100이 들어오는데 100이 들어오면 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출력을 내주는데 어느 때만 이게 이런 출력을 내주는 거냐면 이걸로 1이 들어올 때만. 자, 0이 들어올 때는 다 뭐다? 올다 0이다. 여기도 1이 아니고 0이다. 그런 얘기죠. 다 0이다는 얘기죠. 자, 이걸 이제 개념을 다르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뭔가 정보를 전달할 정보가 있고 그 정보가 요 이네이블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면 요거를 이제 선택 입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이면 네 번째 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선택이 되는 거. 네 번째 거. 그죠? 근데 만약에 그때 이게 1이었으면 이네이블이 1이었으면 여기가 1이 될 거고 만약에 이네이블이 0이었으면 여기가 0이 되겠죠. 왜냐면 꺼져 버리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네 번째 선택한 패스로 여기 있는 정보가 1로 전달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요 이네이블은 뭘로 동작하냐면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의 입력으로 동작하게 되고 요 100 디코더의 입력은 선택 입력, 출력 패스를 선택하는 입력으로 동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 8개의 패스 중에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멀티플렉서입니다. 디멀티플렉서. 이해하시겠어요? 네. 디멀티플렉서와 디코더는 다른 용도를 갖는 건데 그게 이제 이네이블을 붙임으로써 동일한 회로가 돼버린다는 거죠.
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코더는 이 n개의 서로 다른 정보를 n비트의 이진 코드로 바꿔주는 조합 회로이다 라는 거고요. 디코더는 n비트의 이진 코드를 이 n개의 서로 다른 정보로 바꿔주는 조합 회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죠?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디멀티플렉서는 입력을 여러 출력 중 하나에 연결해주는 조합 회로다. 자, 요게 입력인 거죠. 여기는 이네이블이 입력이고 요쪽이 출력인데 요 8개 중에 요 이네이블 입력을 어떤 것으로 어떤 쪽으로 연결을 해주겠느냐. 근데 그 연결해주는 패스를 선택을 요쪽 선택 입력으로 선택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디멀티플렉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1 곱하기 2 디코더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코더를 하는 거니까 인코더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디코더를 먼저 얘기할 겁니다. 자, 1 곱하기 2 디코더는 1비트 입력에 따라 두 개의 출력 중 하나에만 1을 출력한다. 여기 이 1 곱하기는 사실 이거죠. 1 곱하기 2의 1승. 여기랑 숫자가 같은 거죠. 자, 디코더니까 입력이 이진수고요. 출력이 그 이외에 뭐 8진수니 뭐 일반 정보가 되는 거죠. 입력이 이진수가 들어옵니다. 이거 하나가 들어옵니다. 한 비트가 들어옵니다.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1로 0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로 0 나가고요. 여긴 1 나가겠죠. 여기 인버터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0이 들어올 때는 1, 0이 나가고 이제 1이 들어옵니다. 1이 들어오면 이쪽으로는 0 나가고 이쪽으로는 1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 0일 때는 요놈이 1이 출력되고 1일 경우에는 요놈이 출력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어떻게 됩니까? 10 아니면 이제 0, 1이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가 돼서 진리표는 이런 진리표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디코더는 인버터 하나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4 디코더입니다. 2 곱하기 4 디코더는 2 곱하기 2의 2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와 요 2가 값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2비트가 들어와서 2비트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조합의 개수는 총 4개니까 4개 중에 하나의 출력에만 1을 출력하고 나머지는 0을 출력한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2비트 입력에 따라서 4개의 출력 중 하나에만 1이 출력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네이블이 0일 때는 뭐 A, B가 뭐냐에 상관없이 동케어죠. 무조건 출력은 다 0이고 여기가 이네이블이 1이 되면 A하고 B는 0, 0일 때는 여기만 1 출력되고 여기가 0일일 때는 여기에 1 출력하고 여기가 1, 0일 때는 여기에 1 출력하고 1, 1일 때는 여기에 1 출력하고 나머지는 다 제로. 이해되시죠? 이 개념. 이네이블 1일 때만 동작을 한 겁니다. 그 회로를 구성을 하면 이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Y3로 나와야 되는 거는 EAB, 그러니까 이네이블이 1이고 AB도 다 1일 때, 요거는 이네이블이 1이고 AB는 1, 0일 때, 요거는 0일일 때, 요거는 1, 1일 때, 요거에 맞게 회로를 구성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 A는 요렇게 와서 일로 요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 요렇게 와서 요렇게 들어가니까 AB가 그대로 잘 연결이 되고 E가 이쪽으로 잘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요게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것도 패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가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네이블 요 E 바로 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A로 들어오는 건 요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 A 들어오고요. B로 들어오는 거는 요 인버팅 된 게 1로 와서 1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B에 바가 들어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를 그대로 보내는 것하고 인버팅 시키는 거, B 그대로 보내고 인버팅 시키는 것을 하나씩 교차해 가면서 조합으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이네이블은 그냥 공통으로 다 연결하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이거는 이네이블이 들어간 디코더이기 때문에 이건 디멀티플렉서로도 동작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AB 갖고 선택을 하는 거죠. AB가 선택을 하기를 예를 들어서 이게 00이었다. 그럼 선택 입력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일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보내려고 하는 정보, 요 이네이블이 0이다라고 한다면, 0, 다시. 요 전송하려는 정보가 0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0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00이면 어차피 여기 모조리 다 0이에요. 이거 다. 모조리 다 0000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0이 이 0으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네이블이 1이 돼버리면 이네이블이 1이 되면 이게 동작을 하는 건데 여기가 00이니까 여기에만 1이 출력되게 되죠. 디코더니까. 그럼 여기에만 1이 출력되게 되면 나머지는 다 0이고 똑같이. 그죠? 0이고 여기만 1이 출력되니까 그렇다면 요 1이라는 정보가 요 1로 전송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제 한 케이스만 갖고 했는데 나머지 케이스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 곱하기 4 디멀티플렉서는 이네이블로 입력된 정보를 선택 입력이 지정한 출력으로 출력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비슷한 방법으로 3 곱하기 8 디코더하고 3 곱하기 8 디멀티플렉서를 이 회로처럼 이제 설계를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긴 C에 바가 붙어 있고 여긴 B만 붙어 있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순서로 이진수를 쓰면 0, 1, 2, 3 이렇게 되는 거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만 적절하게 출력으로 해당되는 일령을 뽑아주면 된다. 이네이블은 무조건 다 공통 연결하고.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3 곱하기 8 디코더이기도 하고 3 곱하기 8 디멀티플렉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요 개념만 하나 딱 이해해두면 나머지 거 싹 다 정리되니까 개념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자, 두 개의 3 곱하기 8 디코더로 4 곱하기 16 디코더를 구성을 하라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이네이블 입력이 하나 있습니다. 요 밑에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네이블이 있고요. 출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출력이 나가게 되죠. 자, 그럼 입력으로는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이거는 3 곱하기 8 디코더예요. 이거 3 곱하기 8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거는 4 곱하기 16이니까 입력 패스가 4개여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A, B, C가 있으면 A를 여기다 연결하고 공통으로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 B 쓸게요. B는 이렇게 연결하고 공통으로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 다음 C 이렇게 있으면 C도 이렇게 연결하고 공통으로 이렇게 두 개 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A, B, C가 예를 들어서 1, 0, 0이다 그러면 요 네 번째 거 요놈 1이고 요놈인가요? 하나 둘 요거죠. 요것도 1이죠. 나머진 다 여기 0, 0, 0, 0, 0, 0, 0 여기도 0, 0, 0, 0, 0, 0,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 전체가 요게 4 곱하기 16으로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현실화 시킬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D가 하나 있으면 D를 요 이네이블 쪽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네이블. 그래서 요 아래쪽에다가는 이제 요거 하나 이네이블로 연결하고 위쪽에다가는 연결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여기다가 인버터를 하나 붙여갖고 이네이블에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그러면 이 위에 것만 선택이 되죠. 이건 이네이블, 이게 0이니까 요거 이네이블 안 되죠. 이건 이네이블 안 되고 요거만 이네이블 되죠. 그러면 요거만 나올 거예요. 여기 뭐가 돼? 요거 0 나오지. 이네이블 안 됐으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 죄송하네요. 이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와갖고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C고 요거 D 이렇게 돼야 돼요. 요 A를 갖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게 자릿수가 높은 자릿수죠. 그러니까 A를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가장 높은 자리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0 이거 좀 다시 그릴게요. 여기 A고 여기가 이제 0, 1, 0, 0이다. 그럼 4거든요. 그럼 얘만 출력이 되고 나머지 다 0이어야 되고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라 1이다 라고 한다면 1, 1, 0, 0이니까 이거는 12예요. 12면 얘만 1로 출력되고 요거는 0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이네이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1이면 요거 이네이블 되고 이제는 반대로 요게 꺼지게 되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두 개의 3 곱하기 1 디코더로 3 곱하기 8 디코더로 4 곱하기 16 디코더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디코더하고 디멀티플렉서를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디코더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 임의의 조합 논리 회로를 디코더를 통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한번 우리 디코더를 요 디코더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A하고 B의 조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00이다 그러면 여기만 1, 0, 0, 0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가 0이고 1이다 그러면 여기가 0, 1, 0, 0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쭉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 하나하나의 경우가 다 뭐냐면요. 민텀이에요. 민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쪽 출력, 첫 번째 거의 출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A바 B바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두 번째 건 뭐냐면 A바에 B를 출력하는 거예요. 요 세 번째 건 뭐냐면 A에 B바 출력하는 거고요. 요 마지막 거는 A, B를 출력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입력이 뭐냐에 따라서 그거의 민텀들을 요 각 출력 패스가 출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가산기인데요. 요 반가산기의 진리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진리표에서 썸이 A하고 B의 익스클루시브 오어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S가 A하고 B의 익스클루시브 오어인데 이거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 얘기는 A 바 B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아니라 A 요거죠. A, B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식이. 물론 이 앞에 A바 B바도 있는데 이때는 0이니까 이건 포함 안 되는 거고 이건 포함 안 되는 거고 요 뒤에도 뭐 A, B 있을 수 있는데 이게 0이니까 이거 포함 안 되는 거니까 요 민텀이 요 두 개만 포함되는 거죠. 그 민텀 두 개를 출력으로 오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민텀들이 요 수식에 보면 이거 좀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요 민텀들이 요 수식에서 보면 오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오화를 하나 두는 거죠. 이렇게 오화를 둬서 요 두 개의 민텀만 출력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그냥 S입니다. 요 논리식을 그대로 구현한 게 된다고 이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C아웃은 어떻게 구현해? C아웃은 여기만 1이에요. 이건 뭐냐면 C아웃이 A하고 B 이거란 얘기야. 이 민텀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 최소항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건 뭐야? 바로 그냥 C아웃 요걸 뽑아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A, B의 입력에 따라서 S와 C아웃이 1이냐 0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되는 게 요 진리표에 맞게 결정이 그냥 딱 돼버립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디코더를 이용해서 임의의 조합 논리 회로를 설계하라라고 한다면 논리식으로 나와 있든 아니면 기호식으로 나와 있든 요 기호식에 해당하는 요 1, 2 요거만 두 개 연결하면 되고 요건 3 요 세 번째 거 연결하면 되고 아주 심플하죠? 네. 요런 식으로 해서 디코더를 이용한 조합 논리 회로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디코더를 이용해서 조합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POS 기호식 요렇게 정리되어 있죠. 요거에 대한 회로를 디코더를 이용해 설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코더 출력에 낫을 표현하는 버블이 없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디코더 출력에 낫을 표현하는 버블이 추가된 경우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POS입니다. 지금 여태까지는요. SOP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SOP 같은 경우에 민텀에 해당하는 기호식의 숫자에 해당하는 출력을 OR로 연결해라. 그러면 민텀들을 OR로 연결한 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Y에 뭐 예를 들어서 A, B가 있으면 이거를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이거에 앞서 뭐 1, 2 이런 거죠. 이런 거면은 사실 이 식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A 1이니까 바비 그 다음에 플러스 B A B바 죄송합니다. 익스클루시브죠. 이게 A, B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연결된 거, 요거 민텀이 요 두 개를 갖다가 OR로 연결한 형태로 돼 있죠. 이건 SOP죠. 근데 POS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 POS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고. 요 POS는 여기 1, 2 들어갔지만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M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Y에 A에 B는 파이에 라지 M에 1,2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SOP, 우린 지금 디코더를 이용해서 조합 논리로 설계하는 건 SOP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SOP로 바꿔야 됩니다. 자, 저가 SOP로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바를 취하면 돼요. 이렇게 바. 이렇게 바를 취하면 이게 요 파이가 뭘로 바뀌죠? 네. 서메이션으로 바뀌고 요게 스몰 m으로 바뀌고 1, 2 이렇게 바뀐다는 것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됩니다. 혹은 이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중부정을 하는 거죠. 이중부정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서 이거는 summation m의 0, 이게 1, 2니까 0과 3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요 낫을 취한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낫을 취한 거 기준으로. 자, 요거 갖고 봅시다. 자, 이 회로를 설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사실 요 1번, 2랑 2번에 해당하는 민텀을 5화를 한 다음에 5화를 하면 낫이 나오니까 그 5화의 출력에 버블을 하나 붙여갖고 그걸 로화로 바꿔 볼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들어옵니다. 자, 저건 이제 디코더를 2 곱하기 4 디코더입니다. 2 곱하기 4 디코더. 그럼 출력으로 몇 개가 나오나요?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오는데 1번하고 2번을 묶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묶겠다는 거죠. 이렇게. 묶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다 낫을 한번 취했었기 때문에 여기다 낫을 이렇게 취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여기서 디코더 출력으로 Y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이렇게 하면 디코더 출력에 낫을 표현하는 버블이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디코더 출력에 버블이 있다는 건 여기에 버블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버블이 없는 걸 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 버블 없으니까 이렇게 냈던 거죠. 자, 그럼 이거 디코더 출력에 버블이 있도록 설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2 곱하기 4 디코더는 똑같고요. 여기 출력이 이제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오면 요게 노어잖아요. 요거를 이제 요 버블을 동그라미를 뒤로 미루면 요 놈이 엔드로 바뀔 거 아니야. 바뀌면서 여기에 이렇게 버블이 붙고 요렇게 돼 갖고 요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죠? 요것도 똑같이 Y의 A, B가 되는 거죠. 단순히 요거를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앞서는 요거였는데 노어로 돼 있던 건데 그거를 요렇게 not and로 바꿔버린 거죠. 그냥. 저게 드모르간 법칙이잖아요. 그죠? 네,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1번의 답이고 요게 2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디코더 출력에 버블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디코더 출력에는 다 버블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도 동그라미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이거 사용 안 하니까 동그라미를 치건 말건 뭐 상관은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9.5의 예제를 다 푼 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제 마지막 주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 디코더 중에서 아주 특별한 디코더로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디코더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세그먼트라고 하는 건 세그먼트가 조각이란 뜻이잖아요. 7개의 조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이 도트가 있는데요. 요건 제외하고 7개입니다. 도트까지 포함하면 8개죠.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숫자를 표시할 때 0부터 9까지를 이걸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그걸 우리가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또는 FND라고 부릅니다. Flexible Numeric Display. FND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LED로 숫자를 표현하는 전자제품이다. 즉, 요거 하나하나가 다 LED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8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동하고 위치를 이동하고 크기를 변경시키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거를 요 부품 안에 이렇게 끼고 넣은 거죠.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숫자 7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요 밑에 이제 입력이 있습니다. 요 입력으로 어떻게 이제 값을 넣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디코더가 필요하겠죠. 그죠? 내가 여기다 숫자 7에 해당하는 뭐 0, 0, 1, 1, 1 이렇게 넣어준다고 해서 이게 숫자 7이 나오는 게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디코더라는 걸 하나 거치는 거지. 실제로 이제 7이라는 걸 출력하려면 여기 디코더가 뭐가 있어서 거기다 어떤 신호를 넣어주면 이렇게 7이라는 값을 디스플레이 하게끔 그렇게 이제 디코딩을 해주는 회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지금 공부한다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한 거를 조금 더 연속해서 설명하면 요 BCD가 있어요. 그래서 0, 1, 2, 3 이거에 해당하는 BCD는 여기는 몰제로 여기는 1,
요건 2, 요건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수를 제대로 이진수를 넣었지. 그래서 0000을 넣으면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0 나오고 0002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0002를 넣으면은 이렇게 0010 2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 7개 중에서 적당한 LED만 불이 켜져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일일이 0 넣을 때는 요거 켜져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 오늘 넣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디코더가 하나 여기 달려 있는 거지. 디코더가 달려 있어서 나는 여기 숫자를 넣을 때 0010을 넣었어. 그럼 이거 숫자를 어떻게 하면 2야 2. 그럼 알아서 여기가 2가 딱 표시되게끔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2가 이렇게 딱 표시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디코더가 그걸 갖다가 중간에서 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건 신경 안 쓰는 거지. 여기다가 나 숫자 3 표시하고 싶으면 0011 이거 넣으면 되고 8 표시하고 싶으면 11000 이거 넣어주면 되고 숫자 8 그죠? 그럼 알아서 뭐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 역할을 해주는 게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디코더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진리표가 이거라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공부하긴 할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좀 그 디스플레이 디코더에 대해서 이론을 설명하느냐고 좀 이제 다른 길로 샜는데 어쨌든 이 장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봅시다. 이 5V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A부터 DP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 E, F, G까지는요. 여기 있는 요 A 여기 있죠. 요 A가 뭐냐면 요 LED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 B가 요거고. 그 다음 C가 어디 있습니까? 요거고. 그죠? 그게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5V가 연결되어 있으면 요 5V로부터 LED가 이렇게 돼 갖고 여기 요 A에 연결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요 A에 접지 그러니까 0V를 딱 연결해 주면 5V에서 0V로 흐르는 전류 패스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 LED가 O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요 A에다가 뭐를 갖다가 몇 볼트를 걸어줘야 되냐면 0V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LED가 켜지는 거죠. 만약에 요 A에다가 5V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안 켜지죠. 왜냐하면 여기하고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전류 패스가 형성되지 않죠. 그러면은 LED가 켜지지 않죠. 무조건 LED가 켜지려면 전이차가 발생해야 돼. 전이차. 그러니까 여기 5V니까 여기 0V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0V, 여기도 0V 되면 다 켜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요 LED 형태를 보면요. 이쪽이 에노드고 이쪽이 캐소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화살표 방향대로야. 화살표 방향이 아래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쪽이 A, 그 다음 나가는 쪽이 C야. 그러니까 이건 알파벳 순서죠. 그렇게 외우시라고. 요게 에노드, 요게 캐소드라고. 그러니까 에노드 쪽에서 들어와서 캐소드 쪽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예. 그럼 이건 뭐예요? 에노드가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죠? 에노드가 공통으로 요거 5V에 연결됐습니다. 그럼 이걸 무슨 타입이라고 부르냐? 공통 에노드 타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공통 에노드. 근데 요거 보자고.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이 공통인데 공통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캐소드 쪽에 연결되어 있죠. 자, 공통이 캐소드 쪽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공통 단자는 0V, 그라운드니까 이게 0V죠, 0V. 0V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요 A를 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5V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요 5V에서 0V로의 전류 패스가 형성되죠. 전이차가 있어서 그러면은 요 A가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캐소드 타입 말만 딱 보고 이게 공통 캐소드 타입의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면 회로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다라는 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공통 캐소드, 공통 에노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통 캐소드인데 캐소드가 음극인데 음극을 공통으로 연결했으니까 양극인 에노드에는 플러스 5V를 연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죠? 자, 뭐 FN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FND 내 LED의 캐소드를 공통 접지에 연결하면 공통 캐소드 FND 혹은 음극 FND를 표현해요. LED 에노드를 공통 전원에 연결하면 공통 에노드 FND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갖고 어떤 종류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실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가운데가 이제 전원인데 여긴 다 이제 5V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공통 캐소드니까 여기 다 그라운드 0V가 들어가는 거고 특별히 요 DP는 뭘 얘기하는 거냐? DP는 요 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트. 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FND 디코더를 실제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BCD 0 값은 나는 입력에다가 뭘만 넣어줄 거냐면 0000만 넣어줄 거예요. 0000. 그러니까 어떤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디코더가 이렇게 있으면 입력이 4개뿐이 없는 거죠. 4개. 그래서 여기 W, X, Y, Z 이런 게 있어갖고 여기다 올 0을 넣어준다고. 그럼 여기 출력이 몇 개가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7개죠.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니까 7개. 7개가 있어서 그게 알아서 뭐 0이 나오든 1이 나오든 뭐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디코더를 켜게 될 거라고. 뭘로? 0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시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디코더를 설계를 해보겠다. 디코더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000이니까요. 자, 출력이 어때? 지금 우리는 공통 에노드 타입으로 설계할 겁니다. 공통 에노드니까 내가 켜려고 하는 이 단자를 뭘로 만들어줘야 된다? 0V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여기 지금 음영으로 되어 있는 0, 요게 이제 켜진 거죠. 이렇게. 요건 다 켜져야 되죠. 요건 다 켜져야 돼. 요건 다 켜지고, 이제 G는 켜지면 안 돼. G가 어디냐면 요 가운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가운데 게 G니까 외곽에 있는 것만 다 켜져 있죠? 0이잖아.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코딩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딴 거 볼까? 4 보자. 4는 0, 1, 0, 0이야. 4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건 일단 지워버리고 0, 1, 0, 0 0, 1, 0, 0이 들어옵니다. 그때 출력이 뭐가 돼야 되냐면 4니까 어떻게 되냐? 요거 켜져야 되고 요거 켜져야 되고 요거 켜져야 되고 요거 켜져야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BC FG 이렇게 되는 겁니다. BC FG 그러면은 여기 B, C, F, G 요거만 키는 거죠. 나머지는 다 꺼버리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쭉 우리 진리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요 숫자를 써가면서 해당되는 LED가 뭔지를 켜져야 되는 LED가 뭔지를 요 음영으로 지금 다 표현한 거예요. 다 0이라고. 그죠? 나머지 다 1이고 다 꺼야 되니까 나머지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9까지만 보는 거죠. 9까지. 요까지. 왜냐면 우리는 9까지만 표현해. 나머지는 동케어죠.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9 이상은 이거 다 동케어 이거. 여기도 다 동케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케어. 다 동케어. 다 똑같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다 9 이상은 신경 안 쓸 겁니다. 그죠? 동케어죠.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A 입장에선 0, 1, 0, 0, 1, 0, 1, 0 이렇게 되는 0, 1, 0, 0, 1, 0, 1, 0 이렇게 된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요뒤 이거 00입니다.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 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카르노 맵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묶습니다. 얘하고 얘 묶고 얘는 단독으로 존재하고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이거 그 다음에 요거 2개 묶은 게 요거하고 요게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동케어까지 묶어도 되죠.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묶어갖고 요거하고 요거 묶은 거 요게 요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뭐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카르노맵 만들어서 연습하는 거니까. 그죠? B도 마찬가지 요렇게 쭉 돼 있는 거 요거 갖고 요렇게 써서 간략화하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간략화하고 그런 식으로 모두 간략하면 아주 뭐 복잡하지만 그런 이런 7가지의 식이 얻어지게 되면 요걸 이용해서 조합 논리회로를 구성하면 그게 바로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디코더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최종적으로 설계된 FND 디코더를 이용해서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요 X, Y, Z, W.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쪽으로 BCD가 들어오는 거죠. BCD. 그래서 0서부터 9까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진수로. 그럼 디코딩을 해서요. 디코딩을 해서 적당하게 이제 이쪽으로 디코더 출력으로 1010 신호를 내보내주게 되죠. 자, 이제 1이면 이제 5V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0이면은 0V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타입이냐면요. 공통 캐소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라운드가 붙으면 캐소드입니다. 캐소드.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뭔가 내가 키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쪽 입력에다가 뭘 5V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5V.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버블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거는
0V가 출력되는 거고 버블이 지금 안 붙어 있거든요.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 세븐 세그먼트 중에 뭘 키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1이 출력되는 거고 5V가 실제로 출력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0V고 이해되시죠? 여기 저항이 붙어 있습니다. 저항은 보통 200오음에서 300오음 정도 연결을 하게 되는데 저 저항을 왜 연결을 하는 거냐면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이 LED 이것도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는 이쪽이 V고 이쪽이 I면 이제 이게 이런 포드와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이런 곡선을 갖게 되죠. 이렇게 곡선을 갖게 되죠. 대체적으로 여기가 몇 볼트냐? 한 1.7V에서 한 2V 정도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5V를 풀로 다 걸어준다 그러면 이쪽으로 굉장히 가겠죠. 그럼 뭐 전류량 굉장히 커지겠죠. 쭉 올라가니까 그죠? 엄청 커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LED가 금방 망가지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압을 분담하는 저항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V고 그리고 여기 저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LED 하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0V죠. 그러면은 여기 한 3V 정도 걸리게 하고 여기 한 2V 정도 걸리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럴 때 사용하는 요 저항을 우리가 전압 분담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고 요게 한 200에서 한 300오hm 정도를 보통 연결합니다.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 대략 3V 정도, 여기 대략 2V 정도 걸리게 돼요. 그러면은 LED가 동작하는 동작점이 너무 이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방지가 될 수 있어서 LED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저 저항을 이제 거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아주 급하게 올라갑니다. 아주 급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디코더 요걸 이용해서 FND 디코더를 이용해서 실제 세븐 세그먼트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연속해서 이제 예제를 풀어볼게요. 이 마지막 예제인데 지금은 공통 에노드 FND래. 공통 에노드 FND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FND예요. FND면 아까는 여기 공통으로 그라운드를 연결했는데 여기 공통으로 뭘 연결해야 돼요? 네, 5V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똑같이 A, B, C, D인데 다 그리진 않고 이 하나에 대해서만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여기 전압 분담 저항 200에서 300오hm 정도 걸어주고 그 다음에 FND 디코더 출력으로 이렇게 FND 디코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버블이 붙어 있어야만 여기가 이제 0V 출력이 얻어지게 되고 여기가 5V니까 이제 전압차가 생겨서 이제 켜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여기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 역시 똑같이 W, Z, Y, X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럼 해당되는 출력 쪽에다만 0V를 출력시켜서 해당되는 숫자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통 에노드일 때와 공통 캐소드 이건 지금 공통 캐소드입니다. 공통 캐소드일 때가 약간 회로 구성하는 게 다르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